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772번 문제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기팔공, 800제. 정말 끝이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800제까지 끝을 내면 우리 이제 메인 테마 문제들은 다 끝이 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만 좀 풀면 되네요. 그쵸? 이번 강의에 제 목표는 한번 끝내보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자, 해봅시다. 자, 한번 진행을 해보죠. 아래에 설명된 마케팅 유통 경로 커버리지 전략을 표기한 것 중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왜 안 나오죠? 옳은 것은 오케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왜 답이 나와 있죠?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 우선 이거 한번 봅시다. 마케팅 커버리지라는 건 유통 소매 점수를 몇 개로 가져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소매 점수를 많이 가져가는 것과 소매 점수를 적게 가져가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우선 소매 점수를 많이 가져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개방적 유통 경로라고 하죠. 개방적 유통 경로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또 집약적 유통 경로라고도 하죠. 혹은 집중적 유통 경로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 유통 경로를 굉장히 좁게 가져가면서 몇몇 소매 점포에게만 뭡니까? 그 독점권으로 우리 걸 팔 수 있게 주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바로 전속적 유통 경로라고 하죠. 혹은 배타적. 그 가운데쯤 있는 게 뭐예요? 저번에 한번 했죠. 선택적.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이거 찾는 거네요. 그쵸?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소매상들이 자사의 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그건 뭡니까? 그렇죠. 가능한 한 많은 소매상들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개방적, 그렇죠. 집약적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각 판매 지역별로 하나 혹은 극소수, 극소수네, 극소수, 그렇죠? 극소수. 이거 뭡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전속적 유통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디귿은 판매 지역별로 자사의 제품을 취급하기를 원하는 중간상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하나 이상 혹은 소수. 그러니까 이제 중간쯤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뭡니까? 선택적. 오케이.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1번 되겠네요. 그렇죠? 자, 77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산 공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되는 기술 혹은 기법 중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여러분 여기 보시면 GT, 그 다음에 FMS, 그 다음에 그렇죠. GT, FMS, 그 다음에 CIM, MD, 모듈러 요렇게 있는데 여러분 우선 이거부터 해봅시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우리 앞에 옛날에 생산 운영 관리 때 한번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다품종 소량 생산과 소품종 대량 생산이 있을 때 그 두 개의 장점만 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그렇지. 바로 다품종 대량 생산 체제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나름 이게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생산 방식을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로 봅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네 가지는 모두 다 다품종 소량 생산과 소품종 대량 생산의 장점을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네. 보세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에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 자,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에서 이렇게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이 네 가지 기법은요. 어떤 거는 원래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그걸 좀 더 발전시키고 보완시켜서 다품종 대량 생산 체제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법이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를 뭡니까? 다품종 대량 생산이 되게 만들어주는 기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서 묻는 거는 다품종 소량 생산, 즉 요거 찾으라는 거네요. 뭡니까? 바로 요거. 요렇게 되었을 때 요렇게 되는 거. 이거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다품종 소량 생산을 이걸 다품종 대량 생산으로 유연화시키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GT 요거 있고요.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수치 제어 가공이라는 게 있고 수치 제어 가공이라는 게 있고 여긴 없어요. 그다음 또 뭐 있습니까? 산업용 로봇.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셀형 방식, 셀형 제조 방식, 그 다음에 유연 생산 시스템, 그렇죠.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FMS 요거 있고요. 컴퓨터 통합 시스템, CIM 요거까지. 여기까지가 뭡니까? 전부 다 다품종 소량 생산을 요거를 어떻게 다품종 대량 생산으로 유연화시켜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모듈러 생산 방식은 뭡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을 유연화해서 다품종 대량 생산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였습니까? 모듈러 생산? 이게 그때 그거였죠. 자동차의 생산 방식, 생산을 할 때 엔진 종류 2개,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휠 선택 3가지, 그 다음에 그 외부에 있는 그 색상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뭡니까? 그렇죠. 호환 가능한 것들을 모듈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갖다 붙여서 다품종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하게 만들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화살표 잘못 갔네. 됐죠?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개입니까? 3개죠. 3개. 오케이. 요거 빼고. 오케이. 773번 됐고요. 그 다음 774번 한번 봅시다. 최근에 요거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774번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민간 및 공공조직에서 성과 관리를 위한 체계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균형 성과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찾아라고 했습니다. 그쵸?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1번. 조직의 성과 관리를 재무, 그렇죠. 재무 관점, 그 다음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 및 성장 관점, 그렇죠. 4가지로 구분해서 성과 관리 지표를 도출한다. 맞네요. 그렇죠. 2번 한번 봅시다. 조직의 균형 성과표는 해당 조직의 비전, 전략, 목표 등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설계 및 운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조직에 뭡니까? 밸런스 있는 것들을 최대한, 그렇죠.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3번째, 전통적 성과관리 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했죠. 왜? 전통적 성과관리에서는 뭐만 주로 보고 있습니까? 재무적 관점만 봤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고객과 내부 프로세스와 학습 및 성장 관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정성적 및 지식적 활동 지표까지, 그렇네요.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성과 측정 시스템이다. 정확히 맞죠?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봅시다. 자, 궁극적으로 조직의 대표적인 성과인 회계 및 재무적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니요. 과거에 재무 및 회계 성과표에 너무 여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밸런스 있게 보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또 이걸 가겠다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오케이. 3개. 오케이. 뭐죠? 미안해요. 틀린 거. 참, 자꾸 힘드네. 그쵸? 네. 자, 틀린 거. 자, 맨 마지막 한 개. 맞춰놓고 이렇게 이렇게 틀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오케이? 미안해요. 오케이. 774번. 자, 775번은 사실 이거는 뭐 MIS에서 나온 거긴 한데, MIS라고 보긴 좀 그렇고, 상식이죠, 상식. 뭐 상식이라고 해서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 외워둡시다. 뭡니까? 빅데이터의 대표적인 특징을 3V로 나타내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velocity, 속도, 그 다음에 양, volume, 그 다음에 다양성, variety. 그렇게 해서 정답은 몇 개냐? 3개가 됩니다. 빅데이터의 특징. 776번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페율의 일반적 관리 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거든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 페율의 일반 관리 원칙은 뭐냐면요. 페율은 그 관리자로서 응당해야 되는 활동을 6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6가지를 그리고 실천하는 방법으로 14가지의 관리 원칙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 14가지 관리 원칙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요거예요. 요거. 이걸 암기하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암기하고 있는 거. 보면 첫 번째 분업화, 두 번째 권한과 책임, 세 번째 규율,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마지막 14번째 협동심 부여까지. 요 14가지 원칙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해봅시다. 첫 번째, 지위의 통일성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위의 통일성. 자, 지위의 통일성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지위 통일.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직무의 분업화 있잖아요. 직무의 분업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분업화. 그렇죠? 이것도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보상의 공정성 어디 있습니까? 보상의 공정성, 공정한 보상 여기 있죠? 오케이. 그럼 이것도 맞고. 그 다음 조직의 분권화 있습니까? 아니요. 분권화 없고 오히려 뭐냐? 직권화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권화가 아니라 직권화. 마지막 권한과 책임의 일치. 요것도 있죠. 어디 있습니까? 볼까요? 권한과 책임의 일치 여기 있죠. 오케이. 그래서 5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거 전부 다 골라라고 했으니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4개. 4개죠? 오케이. 좋아요.
자, 776번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77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마케팅 조사의 척도 중 서열 척도로 알맞은 거. 여러분, 이게 서열 척도라는 게 뭐냐면요. 이 순서 매기는 거죠. 순서. 쉽게 말해서 뭐 1등, 그 다음에 뭐예요? 2등, 뭐 이런 식으로 순서 매기는 겁니다. 순서, 상대적 순서.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매기기에 알맞은 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볼까요? 상품 유형 분류 조사. 이거 뭡니까? 유형별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이 순서라 보기는 어렵죠? 아니네. 2번, 회사 지위나 상품 선호 순위. 맞죠? 오케이, 이거 순서.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액 조사. 이건 뭡니까? 이건 절대값이죠. 시장 점유율 몇 %, 뭐 혹은 매출액 얼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건 순서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성별 분류. 역시 순서라고 보기 어렵죠. 순서가 있는 건 아니잖아. 물가지수 마찬가지네요. 맞는 거 몇 개? 한 개. 오케이. 778번 보겠습니다. 캐롤의 피라미드 모형에서 제시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거 예전에 한번 했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였습니까? 첫 번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예요? 경제적 책임. 두 번째 뭡니까? 법적 책임. 세 번째 뭐예요? 윤리적 책임. 마지막 네 번째 자선적 책임. 맞는 거는 다 맞네요. 정답 5번. 오케이, 됐습니까? 자, 요거 이야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779번 맥킨지 매트릭스에서 전략적 사업부를 분류하기 위한 기준. 그렇죠. 맥킨지 매트릭스에서 전략적 사업부를 분류하는 기준 두 가지. 가로축과 세로축이 뭔지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그렇죠. 산업의 매력도와 그 다음에 사업 단위의 경쟁력. 요거 두 가지죠.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자, 780번 한번 보겠습니다. 허츠버그 이요인 이론에서 동기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자, 허츠버그는 이요인 이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허츠버그 이요인 이론을 보면요. 만족을 시키는 요인과 불만족을 시키는 요인은 뭐다?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불만족 요인을 제거한다 그래서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만족을 시키려면 어떻게 된다? 만족 요인을 충족시켜야 된다. 그래서 만족 요인을 뭐라고 한다? 동기 요인이라고 하고요. 불만족 요인을 뭐라고 합니까? 위생 요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묻는 거는 바로 이 동기 요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동기 요인은 주로 뭡니까? 그렇죠. 인정감, 일 자체에서의 성취감, 도전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위생 요인은 주로 작업 환경과 관련된 요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성취감 맞죠? 두 번째 도전감 맞죠? 세 번째 임금 아니죠. 이건 위생 요인. 그 다음에 직무 자체가 주는 흥미 맞죠? 마지막 발전성 맞네요. 그렇죠? 몇 가지입니까? 4개. 오케이. 정답 5번. 됐어요. 저는 이게 동기 요인 같은데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그래요. 저는 이게 늘 말하지만 동기 요인 사실 조금 심화 과정에 들어가면요. 이 허츠버그의 실제 논문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허츠버그가 이요인 이론을 발표할 때 이제 추가적인 몇 가지 논문들이 나오는데요. 그 논문에 보면 실제 그 원문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임금은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의 사실 이 허츠버그가 이요인 이론을 조사를 할 때 미국의 회계사들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여러분 회계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 버린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돈이 그들한테는 위생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 추가적인 어떤 실증 분석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논문을 보면 미국의 그 당시에 한 7만 8천 불, 우리나라로 치면 약 한 8천만 원, 연봉이 한 8천만 원이 그것보다 낮은 사람들한테는 임금이 얼마든지 그렇죠. 동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만 8천 불 이상인 사람들은 그렇죠. 이 임금은 더 이상 동기 요인이 안 된다라고 동기 요인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개론 수준에서는 그냥 임금은 뭐다? 그냥 위생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781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들. 자, 전통적 직무 설계와 관련이 없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여러분, 전통적 직무 설계는 뭡니까? 인간을 최대한 기계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을 최대한 기계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품화, 기계화시키기 위해서 분업화하고 전문화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딱 맞춤적인 부품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 없는 거. 자, 볼게요. 분업. 이건 뭡니까? 전통적 직무 설계 맞죠? 기계화시키는 거. 과학적 관리 맞죠? 전문화 맞죠? 표준화 맞죠? 다 맞네요. 그렇죠? 특히나 분업, 과학적 관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건 바로 그렇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전문화 마찬가지로 과학적 관리법. 표준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건 거기서 많이 나왔죠. 그 어디입니까? 그 막스 베버의 관료제 이런데. 그렇죠? 하지만 직무 순환은 이건 이제 직무를 인간답게 만들어 주기 위한 뭡니까? 현대적 직무 설계에 해당이 돼요. 이런 거 말고도 뭐 있습니까? 직무 순환 말고도 직무 확대화, 직무 충실화 이런 것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해커맨과 올드면 뭡니까? 직무 특성 이론까지. 오케이. 그래서 관계 없는 거 찾아라 했으니까 이거 하나네요. 정답 1번, 2번. 그쵸?
자, 782번. 다음 중 인사평가의 분배적 오류. 이거 쉽네요. 분배적 오류는 뭡니까? 그렇죠. 관대화, 중심화, 가혹화. 정답 몇 번? 니은, 리을, 시옷. 맞죠? 한번 보자. 니은, 리을, 시옷. 가혹화. 오케이. 맞네요. 그렇죠? 783번. 교육 참가자들이 소규모 집단을 구성하여 팀워크로 경영상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게 하는 거. 이거 뭡니까? 그렇죠. 최근에 와서 정말 교육학습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액션 러닝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액션 러닝 한 개. 정답 2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84번 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즘. 이게 뭡니까? 마키아벨리즘. 이거 권모술수라고 하죠. 권모술수. 사실 권모술수에 대한 과거의 개념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되게 많았습니다. 권모술수라는 걸 자꾸 쓰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했으나 이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성취욕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서 그래서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나름 적절하게 이 하이맥, 이걸 이제 마키아벨리즘이 높은 사람을 하이맥, 그 다음에 낮은 사람을 로우맥이라고 하거든요. 적당히 어쨌든 높은 하이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굉장히 성취욕이 높아서 조직 성과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즘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굉장히 좀 좋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이 다크 트리에이드라고 해서 다크 트리에이드, 그게 뭐냐면 그 어두운 성격을 보여주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마키아벨리즘이고, 두 번째가 나르시시즘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이코패시즘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마키아벨리즘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권모술수. 내가 뭐를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대표적으로 마키아벨리즘 높은 사람이 역사적 인물에 저는 조조 같은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요. 한번 봅시다.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마키아벨리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고 조작하는 성향이다. 정확하네요. 두 번째, 마키아벨리즘이 높은 사람은 감정적 거리를 잘 유지한다. 그렇죠. 이게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과 아닌 사람을 잘 구별하게 하면서 또 이 감정 거리를 상당히 잘 유지한다라고 하죠. 세 번째, 마키아벨리즘이 높은 사람은 남을 잘 설득하며, 남을 잘 설득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자신이 잘 설득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틀렸네요.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 마키아벨리즘이 높은 사람은 최소한의 규정과 재량권이 있을 때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지 마음대로 잘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마지막, 마키아벨리즘이 높은 사람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습니다. 맞죠? 내가 그 목적을 달성만 할 수 있다면 그 수단이 아무리 잘못돼도 그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는 거 몇 개? 4개. 오케이. 자, 785번, 프렌치와 레이븐에서 이야기하는 거네요. 조직으로부터 나오는 권력. 한번 봅시다. 자, 프렌치와 레이븐은요, 권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조직 차원과 그다음 개인 차원으로 나누는데요. 조직 차원의 권력 유형과 개인 차원의 권력 유형,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조직 차원은 뭡니까? 첫 번째, 보상적 권력. 두 번째 뭡니까? 합법적 권력.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강압적 권력이 있습니다. 그다음 개인 차원의 권력 유형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뭡니까? 중거적 권력. 그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전문적 권력. 권력이라서 제가 그냥 파워라서 P라고 적을게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직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은 요 세 가지죠. 요거. 그러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3번. 기역, 디귿, 미음. 기역, 디귿, 미음. 요 두 가지는 개인적 권력. 오케이. 786번. 직무 특성 모형에서 핵심 직무 차원에 포함되지 않는 거. 핵심 직무 차원 예전에 많이 했는데 한번 해봅시다. 독립변수에 해당되는 그 5가지 뭡니까? 첫 번째, 기술의 다양성. 두 번째, 과업의 정체성. 세 번째, 과업의 중요성. 요 세 가지가 뭐에 영향 준다? 의미감. 그쵸? 그 다음 네 번째 뭡니까? 자율성. 요건 어디에 영향 줘요? 책임감. 마지막 5번째 뭐예요? 피드백. 요건 어디에? 지식의 그렇죠. 증가에. 그렇죠? 그럼 아닌 거. 뭡니까? 성장 욕구 강도는 해크맨과 올드엠의 직무 특성 이론에서 이건 오히려 조절 변수에 해당됩니다. 핵심 직무 차원이 아니죠. 틀렸네. 과업의 정체성 맞고, 중요성 맞고, 자율성 맞고, 피드백 맞네요. 그렇죠? 옳지 않은 거 한 개네요. 오케이. 787번. 저관여 제품, 저관여, 고관여 많이 했네요. 저관여 제품 봅시다. 비누 맞죠? 자동차 아니고, 가구 아니고, 컴퓨터 아니고, TV 아니네요. 그렇죠? 저관여 제품 한 개. 간단하네요. 저관여, 고관여를 알고 있냐 이거 묻는 거니까. 788번 선매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매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으로 나눠요. 편의품 뭡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물건들, 그렇죠? 그다음에 선매품 뭐예요? 대표적으로 여성들의 고급 의류나 혹은 이제 가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혹은 보석류. 비교적 뭡니까? 편의품보다는 좀 관여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그 상품이나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많이 쓰는 게 그게 선매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품 뭡니까? 가장 이제 우리가 뭐예요? 많은 그 신경을 쓰는 거고, 그리고 어떤 브랜드나 이런 거에 대한 가치도를 크게 느끼는 것들이 그게 전문품이 됩니다. 그렇죠? 그 전문품의 대표적인 게 자동차나 컴퓨터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선매품의 첫 번째, 소비자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수시로 구매하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 편의품. 선매품 찾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두 번째, 소비자는 가격, 품질, 스타일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신중하게 비교하는 경향. 요거 뭐예요? 요거 선매품. 그렇죠? 가구의 혹은 여성 의류의 가격, 품질, 스타일을 나름 그렇죠. 많이 따져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비자는 잘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능동적으로 구매하려 하지 않는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네. 그렇죠? 이건 뭐 아예 뭐 의미가 없는 말이고. 그 다음 네 번째, 구매를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는 제품들이다. 그렇죠. 나름 뭡니까? 선매품은 편의품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는 제품이 맞아요. 그렇죠? 이것도 맞네요. 이것도 선매품. 자, 그 다음 마지막, 독특한 특징을 지니거나 브랜드 차별성을 굉장히 크게 느끼는 거. 이건 뭐야? 이건 전문품. 그럼 선매품에 대한 건 몇 개예요? 2개. 오케이. 자, 789번. 브랜드 요소. 여러분 브랜드에 관련된 요소는 뭐 있습니까? 브랜드명, 로고, 심벌, 캐릭터, 그 다음에 슬로건 이런 것들 있죠. 요거 여러분 징글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제가 거기 적어놨는데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나 방송국 이름, 선전 문구 등 짧은 구절로 멜로디를 붙인 걸로 요것도 뭡니까? 브랜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790번 서비스의 특성 한번 했죠? 서비스의 특성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적어볼까? 서비스의 특성은 첫 번째, 무형성. 일단 형태가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변동성. 다른 말로 뭐래요? 이질성. 이거 예전에 동질성이라고 해서 틀린 걸로 나왔죠? 하나, 둘.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소멸성. 사용하지 않고 저장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비분리성.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서비스는 형태가 없습니다. 서비스는 어떤 사람이 생산을 해도 다 달라요. 서비스는 저장할 수가 없어요. 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 4가지. 옳은 거 몇 개입니까? 4개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여기서 아닌 거 뭡니까? 요것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91번. 자, 소비자 관여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골라라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1번, 관여도는 크기에 따라서 고관여, 저관여로 나눌 수 있다. 정확히 맞네요. 2번, 관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는 재무적 위험이나 심리적 위험이나 사회적 위험이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의 가격, 대표적으로 이거. 제품의 가격이 높을 때, 혹은 내가 돈이 많이 없을 때, 혹은 많을 때, 이럴 때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관여도의 차이가 좀 크죠.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복잡한 구매는 저관여 수준 하에서 몰입 없이 한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거다. 여러분, 몰입 없이 여기서 보면 복잡한 구매는 그 저관여 수준 하에서 몰입 없이 한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저관여가 아니라 복잡한 구매는 뭡니까? 고관여죠. 우리 앞에서 했던 거. 그 매트릭스 기억나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틀렸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소비자 제품에 대한 관여도 크기는 항상 절대값이 아니죠. 뭡니까? 항상 상대값입니다. 상대값. 상황이 어떻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틀린 거는 2개네요. 오케이. 자, 792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세분화의 성공 조건. 자, 여러분 우리 시장 세분화의 성공 조건은요. 그 밑에 그걸로 한번 볼까요? 해설 여러분 잘 나와 있어서 한번 볼게요. 시장을 세분화할 때 성공적인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측정 가능성, 두 번째 접근 가능성, 세 번째 실체 가능성, 네 번째 유효 타당성,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뢰성, 그 다음 차별적 반응과 마지막 실행 가능성까지. 요렇게가 시장 세분화의 성공적 요건이 됩니다. 우리가 이거 대부분 한 5개는 앞쪽에서 다 했죠. 그래요. 요거 전체니까 요걸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그거와 관련된 거 뭡니까? 총 4개죠. 아닌 거 무형성만 아니네요.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793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지셔닝 전략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물었네요.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전략. 포지셔닝 전략이
제품 속성에 의한 거, 제품 군에 의한 거, 제품 사용자에 의한 거, 범주 포지셔닝까지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 각각 내용들이 뭔지 그 개념을 적어 놓은 거라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은 자사 브랜드를 주요 제품 속성이나 편익과 연계하는 것이다. 오케이, 이게 바로 자사 브랜드를 그 제품의 속성과 편익이랑 연결시키는 걸 제품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이거 맞아요. 정확히 맞네요. 그 다음 니은, 두 번째, 제품군에 의한 포지셔닝은 자사 제품을 대체 가능한 다른 제품군과 연계해서 소비자의 제품 전환을 유도하는 거다. 그렇죠. 그 군 안에서 이걸 쓰고 있던 사람이 우리께 요거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요걸 요렇게 옮기게끔 만드는 게 제품군에 의한 포지셔닝. 오케이? 세 번째,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은 제품을 특정 사용자나 사용자 계층과 연계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용자의 사용자나 사용자 계층을 이 제품을 이쪽으로 연결시켜서 하는 게 포지셔닝이 제품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주 포지셔닝. 이거는 뭐냐면요. 제품을 그 사용 상황에 연계하는 것이다. 사용 상황에 연계하는 게 제품 범주 포지셔닝이 아니라 뭐냐면 해당 제품군의 범주에서 우리 제품이 가장 선도적으로 이걸 시행하고 있는 제품이다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범주 안에서 첫 번째 혹은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뭐라고 곧 이퀄 생각하냐?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사 제품에 포지셔닝을 해서 전략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범주 포지셔닝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거는 요것만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네요. 틀린 거 1개. 자, 794번. 자, 단일 상품보다 다수 상품들로 상품 라인을 구성하는 이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상품 한 개보다 여러 가지 상품을 구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맞는 거 찾아라 그랬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 욕구 충족. 그렇죠. 다양한 다양성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원가 우위 확보 맞을까요? 아니죠. 원가 우위를 확보하려면 한 제품을 가지고 많이 생산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소비자 가격의 민감도.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상품 라인업으로 가격에 맞춰서 사가라고. 그다음 경쟁자 진입 처지. 오케이. 다양한 걸 만들면 경쟁자가 들어올 때 그거 이상 혹은 그만큼 라인업을 만들어야 되니까 힘들겠죠. 마지막 소비자 다양성 추구 성향. 맞네요. 옳은 거는 4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795번. 이거 예전에 한번 했죠. 6 시그마 성공적 수행을 위한 5단계 활동. 뭡니까? D, M, A, I, C.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요거 6 시그마. D 뭡니까? Define, 문제 정의. M은 뭐예요? Measure, 측정. A는 뭐예요? Analysis, 분석. 그 다음 I는 뭡니까? Improve, 개선. 마지막 C는 뭐예요? Control, 뭡니까? 통제. 그러니까 맞는 거는 홍보 빼고는 다 맞네요. 그렇죠? 4개. 홍보 대신에 뭐 해야 돼요? 컨트롤, 통제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9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제품 개발 과정 중 아이디어 창출 단계에서 사용하는 기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거든요. 지금 보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그 제품의 어떤 속성이 뭔지 쭉 연결하는 거랑 그 다음에 관계 강화법, 결합 분석법, 브레인스토밍, 마음 지도법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결합 분석법을 제외하고 4가지는 전부 다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아이디어 창출에 사용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결합 분석법은요.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거를 컨조인트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자, 결합 분석법은 컨조인트 분석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언제 활용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적을게요. 거기다 적읍시다. 제품 개념 및 그 다음 개발 단계에서 활용되는 겁니다. 아이디어 창출이 아닌 거죠. 개발 단계 활용 이렇게. 이게 결합 분석이네. 컨조인트 분석법. 그래서 틀린 거는 1개죠. 1개.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797번. 다음 중 독점이나 특수 기술 등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쟁 상황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수출 OEM 요거를 갖고 있는 단점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가장 잘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게 뭡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이 OEM은 뭐냐? 주문자가 한 그거를 우리가 생산을 해주는데 생산을 하고 그 브랜딩도 누구 걸 붙이냐? 그 주문자 거란 거예요. 그 바이어, 그 사람들 걸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 일단 남 거를 우리가 그냥 대신 생산만 해주기 때문에 뭡니까? 그렇죠. 굉장히 마진율이 낮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 사람들의 거를 대신 생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를 거기다 붙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우리 이미지, 우리 생산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 이미지를 그냥 계속 대신 생산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경과해서 자신의 상표 이미지를 구축하기가 역시나 힘듭니다. 그렇죠? 그다음 또 세 번째 뭡니까? 그걸 주문해 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주문하는 바이어에게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요 세 개는 맞고요. 상대국 화폐 가치 변화에 따른 위험이 높다. 이건 뭐 사실 특히 맞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왜냐? 우리 주문자 생산 방식을 꼭 해외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뭐 안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상품의 제조 과정을 통제하기 어렵거나 생산 기술의 유출 위험이 있다. 요것들도 OEM 방식의 문제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맞는 거는 몇 개? 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 4번. 여러분 그 해설 한번 봅시다.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은 주문자에게 하청을 받아 주문자 즉 바이어의 요구대로 주문자의 브랜드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단점이 자사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어렵고 바이어의 의존도가 높으며 마진율이 낮다라는 이런 세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됐어요. 797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자, 798번 한번 볼게요. 산업재해 수요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맞는 거 찾아라 그랬죠? 맞는 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거. 자, 여러분 우리 산업재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는 말 그대로 그 산업에서 회사들이 보통 필요로 하는 것들의 어떤 재화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다 고가입니다. 굉장히 고가고요. 그리고 그 제품 자체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규모가 큰 소수의 고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업재는 가장 큰 게 수요의 안정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 사람이 안 해버리면 그냥 그게 확 줄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해버리면 확 올라가고 그렇죠? 이런 산업재의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산업재는 일단 가격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 구매자들이 일반적으로 그 소수의 사람들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격이 높아져도 일단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거든요. 두 번째, 2개 이상의 품목 수요가 결합돼서 하나의 제품 수요로 이루어진다. 이거 지난번에 앞쪽에서 우리가 한번 했던 보기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세 번째, 수요의 안정성이 낮아 수요 변동폭도 크죠? 왜? 그 사람이 소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사버리면 전체적으로 그렇죠. 수요가 확 낮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 구매자 분포의 지역적 편중도가 이것도 앞에서 나왔던 보기 중에 하나네요. 뭡니까? 편중도가 낮다가 아니라 높습니다. 그렇죠? 옳은 거는 몇 개? 3개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99번 한번 볼게요. 기업이 가격 전략을 수립할 때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를 낮출 수 있는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가격 민감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비자가 가격의 변화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제품이 이전에 구매한 자산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게 뭐 대표적으로 우리 가격 전략에서 뭡니까? 종속 제품 가격 전략. 그 예를 들어서 프린터를 사고 나면 무조건 그 프린터에는 이 토너밖에 안 되니까 이 토너가 아무리 높아도 가격이 비싸도 쓰려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맞네요. 그렇죠? 두 번째, 구매자가 제품을 비축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구매자들이 쌀 때 와장창 샀다가 그 다음에 비싸면 안 사버리죠. 어떻습니까?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사람들의 수요가 확 차이가 나죠. 이건 오히려 탄력성을 높이는 거네. 그렇죠? 그 다음, 구매 비용의 일부를 다른 사람이 부담하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높아져도 내가 그 가격의 변화를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소비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대체품이 없는 경우 당연하겠죠. 오케이. 정답 틀린 거는 1개네요. 그쵸? 여러분 여러분 이제 대망의 800번입니다. 와, 기팔공의 마지막 문제네요. 그쵸? 와, 이제 눈물이 나려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800번 문제. 다음 중 물적 유통 관리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옳은 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적 유통 관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물적 유통 관리라는 게 뭡니까? 물적 유통 관리는 제품의 원자재 조달에서부터 이 물건이 생산해서 쭉 가서 고객한테 최종적으로 전달될 때까지 이 전체 과정의 유통을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관리하는 걸 우리는 물적 유통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걸 바로 물적 유통 관리라고 하는데 이 물적 유통 관리는 우리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네 가지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네 가지. 첫 번째 뭡니까? 그렇죠.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요. 창고 관리.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재고 관리. 그러니까 원자재를 유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객한테 물건이 갈 때까지니까 거의 전체 유통 관리인 거죠. 재고 관리.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됩니까? 수송 관리. 그 다음 마지막 뭐가 돼요? 정보 관리까지 이렇게.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물적 유통 관리 여기에 4가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묻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물적 유통 관리는 첫 번째 운송, 보관, 포장, 재고 관리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그렇네요. 그쵸? 여기 재고 관리도 있고, 그쵸? 수송하는 것도 있고, 그쵸? 두 번째, 재화에 있어 생산 단계부터 소비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말한다. 맞죠? 그 과정에서 물적 유통을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최소한의 효율적인 것과 그다음에 최소한의 비용을 가져가는 게 그게 바로 물적 유통 관리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물적 유통 관리의 목적은 고객에 대한 욕구 충족 및 유통 비용의 상승, 유통 비용 뭡니까? 그렇죠. 하락. 그렇죠? 이건 틀렸네요. 마지막, 물적 유통 활동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마케팅 병참 관리라고 하는 뭡니까? 오케이, 수송 관리. 오케이, 맞죠? 정답은 몇 개입니까? 3개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80 문제 800문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일단 우리 전체 준비한 문제들은 다 풀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요. 모의고사 총 2회분이 있는데요. 25회짜리 하나, 그 다음에 25문제짜리 하나, 그 다음에 50문제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25문제씩 좀 끊어서 총 3회에 걸쳐서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모의고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